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고위공무원 인사 태풍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주면서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면서 인사조치, 인사평가를 잘하라고 지시 내렸습니다. 특히 주변에 이념에 좌우되는 부서라면서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콕 집어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상 국정 철학에 맞지 않는 카르텔 부서로 지목된 이곳들, 특히 더 크게 인사 태풍이 몰아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부처가 있다면서 최근 참모진에게 4개의 부처를 언급했습니다. 특정 이념의 정부가 들어서야 부처의 역할이 커진다는 생각을 가진 곳들이 있다며 콕 집은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일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통일부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는 소홀하고 북한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3개 부처들도 특정 성향을 띤 시민단체들과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4개 부처 중 3개 부처 차관이 이번에 교체된 만큼 고강도 인사 쇄신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신임 차관 12명에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뒤에도 인사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든 기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업무 능력 평가를 정확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말을 갈아타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며 공직 사회가 이념에 휘둘리지 말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실패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서 찾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상 냉전적 사고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낙연 전 총리 귀국으로 친문 세력이 뭉치면서 전현직 정권 간 다툼에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냉전적 사고라는 비판글을 올리며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SNS에 남북 관계는 후퇴하고 평화 관계는 위태로워졌다.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썼습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판한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반국가 세력들은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한 관계자는 지난 5년을 부정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 아니냐면서 점잖은 일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 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힘을 보탰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모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이 냉전 시대도 아닌데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반면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냉전적 사고 발언과 관련해 종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뭐냐,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빼든 이권 카르텔, 지난 정부를 겨냥한 태양광 카르텔이 대표적이죠. 국무조정실이 조사를 해보니 이 마을 회장이 태양광 지원금 받아서 산 땅을 자기 부인에게 팔거나 시청이 지원금으로 관용 차량을 사는 등 우리 세금이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며 저리로 대출받은 곤충 사육사, 텅 비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든다며 3억 9천만 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버섯 재배사. 버섯은 없고 흙만 깔려 있습니다. 곤충이나 버섯을 키우면 싼 이자로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혜택만 받아챙긴 사례입니다.
태양광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챙긴 이들도 적발됐습니다. 한 마을 회장은 태양광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체육시설 건립하겠다며 땅을 산 뒤 배우자에게 되팔아 땅 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땅을 산 뒤 육촌에게 판 마을 회장도 있었습니다. 마을 회장은 보조금을 챙겼고 육촌은 땅값이 오른 만큼 이득을 본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기금으로 4천만 원짜리 관용차를 산 시청도 있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지자체 요청을 거르지 못하고 한국전력 산하기관이 승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 6조 원 규모를 점검한 결과 8,440억 원이 부정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위법 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환수 대상 금액 404억 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TF를 구성해서 재반 절차 등을 거쳐 끝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감사원 감사와 대통령실 감찰도 진행 중이어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을 겨냥한 압박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번엔 사교육 카르텔 관련 소식인데요.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내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쪽과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11일간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261건. 이 중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를 마친 건 12건입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위원 사이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우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학원 관계자가 수능 출제위원을 만났다고 학생들에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의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2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유착 정황이 확인되면 출제위원에겐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학원 강사에겐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착 의심 제보 44건도 들여다보고 있어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토가 끝난 나머지 10건은 허위 과장 광고 신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섭니다.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부풀려 광고한 대형 입시학원과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교재를 홍보한 출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가운 출신 강사분이 교재를 만들었다고 하면 다른 강사들의 교재보다 좀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도 평가원 출제 요인이셨다면은 그 선생님한테 맞춰서 공부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교육부는 오는 9월 대입 수시 원서 접수와 함께 논술 등 대학별 고사와 관련된 사교육에 대해서도 유착이나 탈법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 대규모 특별 사면에 나섭니다. 특히 코로나 한창일 때 방역 수칙 어겨서 처벌받은 소상공인 시민들부터 우선 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24시간 영업 첫날부터 지금까지 3개 매장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고발 조치됐습니다.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특별사면 대상 선정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로 형을 확정받은 숫자도 집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계를 이유로 보건당국이 정한 영업시간을 어기거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형을 확정받은 사례 등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에 이어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방역 물품을 국외로 무단 반출한 사범이나 최근 논란이 된 기술 유출, 아동학대 사범 등은 제외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재계 인사 사면도 관심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최근 형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다음 달 초 이곳 법무부에서는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사면 심사위를 거쳐 확정된 최종 명단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일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야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로 총공세를 펴고 있지만 이 같은 먹거리 공세였던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파동 때와는 여론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안보겸 기자가 여론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42%인데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라 5주 만에 다시 40%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지지율 최고치는 3월 첫째 주 42.9%였고요. 이후 딱 한 번을 제외하면 줄곧 30%대에 머물렀는데 약 4개월 만에 올해 최고치에 근접한 42%대를 기록한 겁니다. 최근 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거세게 공격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먹거리 공세였던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봤습니다. 미국 정부와 수입 협상을 타결한 4월부터 지지율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광화문 거리에서는 연일 촛불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집회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지며 지지율이 16.9%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여론 동요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괴담대 과학 프레임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증이며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학습 효과도 한몫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보수와 중도층 지지율 모두 지난주 대비 4.5%포인트 올랐는데 배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수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등 지난주 경제적 성과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달 말로 예고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후로 여론의 흐름을 둘러싼 여야 간 총력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내일이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나오면 이달 중으로 방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는 여론의 흐름에 바짝 긴장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특히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면서 언행 단속에 나섰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을 괴담 선동 정치로 몰아가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향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전에서 밀리면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의원 전원에 비상대기령도 내렸습니다. 오늘은 광우병 사태 시위를 주도한 단체 대표로부터 괴담 유포 과정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선거 불복을 골자로 한 반정부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이 일본 대변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의원들의 언행 단속에 나섰습니다. 안전성을 알리려다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 발표될 보고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 전원에 출국 자제령을 내리며 비상대기를 지시했고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관련 문자를 주고받아 논란이 된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본인에게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본인이 공개 사고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김 부의장도 당 조치에 따라 즉각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대국민 서명운동과 일본 원정 투쟁까지 나서며 7월 한 달 동안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은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옆에 누가 첫 등장을 했을까요? 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입니다.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깜짝 발탁된 장미란 차관, 오늘 국무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대통령도 임명장을 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임명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한 대통령 윤석열. 네, 뭔가 좀 친근함을 느끼는 것 같네요. 네, 장미란 차관은 곧이어 대통령과 함께 아이들의 이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늘봄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또 교육당국 인사 칠때 목이 같이 움직이면 안 되고 머리를 뒤에 남겨놓고 이렇게 쳐야 돼. 가까이 와서 머리를 뒤에 남겨놓고 자,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이게 될래나?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게 동물 땡에서는 밑에가 맞는구나. 이게 어렵다. 어렵네. 자, 어떡하죠? 아이가 더 잘 친 것 같은데요. 네, 장미란 차관 첫날부터 바빴네요. 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이 한국 체육 개혁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적고 리더십이 의심된다면서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 영웅을 진영 논리로 욕보이는 병든 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낙지를 들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은 요즘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지적하면서 상임위별로 횟집 식사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요, 과방위원들 차례였습니다. 해물 좀 저희가 좀 해물도 삭게. 이게 자연산이고요. 예. 요거 몇 킬로짜리입니까? 3.7kg 정도 합니다. 참 제가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자연산이에요. 아이고 힘내십시오. 손님 그리 없어요? 아무래도 좀 여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압류도 안 했는데. 예. 맛있겠다. 이거 우리 좀 먹읍시다. 제가 이 자연산이라 가지고 정말 맛있네요. 지금 요즘 그리고 화면에 나왔지만 안전하니까 많이들 드시라 이런 거네요. 네, 낙지와 광어, 해삼도 직접 만져보고 안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사흘 전에 이곳에 온 여당 기재위 의원들은 다른 방식으로 안전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 싱싱하고 말이죠. 이렇게 먹음직스러운데. 민어. 물이에요? 예. 바다에 있습니다. 물 좀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네. 이런 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모자란 거 아닙니까? 네, 다음 주제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갈 텐데 막말 인플레이션 좀 짐작이 갑니다. 네, 방금 들으신 야당 의원의 좀 모자란 것 아니냐 발언의 질세라 오늘 여당에서는 제정신이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분이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평사말 책방으로 가셔서 일손이나 거들어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요즘 센 수준을 넘어서 민망한 단어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헛소리로 떠들던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저속한 표현입니다.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수산시장 바닷물 떠 마시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진짜 물 먹을지도 모릅니다.
북핵 의원들은 포유류가 아니라 어류냐, 해사 멍게냐.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운운하면서 북해도 사시미, 초밥은 안전합니까? 주죽 야스, 낮엔 죽창과 밤엔 스시입니까? 자, 이 품격을 지켜달라는 여랑야랑 지적도 참 입만 아프네요. 네, 그러면서도요, 상대방의 망언에는 펄쩍 뛰었는데요. 정부 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습니다. 여당 대표 망언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김기현 대표 마약 망언과 관련 윤리위 제소를 요청했습니다. 막말과 망언의 대명사이자 사법 리스크의 사령탑인 이재명 대표를 두고 여당 대표를 겁박하여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민주당의 후한 무치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말 인플레이션에 정치권 신뢰의 가치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홍유라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합니다. 올여름 날씨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장대비가 쏟아진 뒤 갑자기 반짝 폭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여주는 38도가 넘었고 서울은 태국의 방콕보다도 더웠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또다시 장맛비가 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땀을 훔치며 갈치조림을 요리하는 상인들. 냉방기기 없는 좁은 골목에서 차가운 물 한 병만으로 무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폭염의 강도를 측정해봤습니다. 화구가 놓여진 노란빛의 음식점 골목 천장은 46.8도나 됩니다. 여름에는 환기도 환기고 그다음에 주방이 밖에서 이제 열을 뿜으니까 많이 덥습니다. 선풍기를 달아봤는데 뜨거운 바람 나온다고. 시장 밖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막고자 흰 천막을 쳐보지만 양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흐르는 땀을 막을 길 없습니다. 오전보다 습도는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60%대로 높습니다. 땡볕에 기온도 35도 가까이를 기록하면서 푹푹 찌는 찜통 더위입니다. 서울 나들이 왔는데요. 너무 습하고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지금 땀이 비 오듯이 오고 있어요. 너무 더워. 오늘 경기도 여주의 최고 기온은 38.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도 34.9도로 올해 가장 더웠습니다. 열대지방처럼 붉어진 오늘 동북아시아의 폭염은 동남아시아보다 심했습니다. 밤에도 중부와 전북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 무더위가 채 가시지 못하겠습니다. 극심한 더위는 내일과 모레 오전 사이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며 잠시 꺾이겠습니다. 이번에도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는 밤샘 호우가 되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에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온 뒤 모레 오후부턴 다시 체감온도 33도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비 좋고 바람도 잘 통하지 않는 쪽방촌. 여름나기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보니 이 쪽방촌 지붕은 태양처럼 빨간색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골목엔 물 한 개, 쿨링포그가 퍼졌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쪽방촌 골목길.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재보니 50도에 육박합니다. 잠시 뒤 쿨링포그에서 안개형 냉각수가 뿌려집니다. 골목 곳곳에 설치된 노즐에서 이렇게 안개 같은 물이 뿌려지는데요. 옆에 서 있어 보니 30도가 넘는 한낮에도 냉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쿨링포그는 미세하게 뿌려진 물이 더운 공기와 만나 증발하는 과정에서 주변 온도를 3도에서 5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서 건물 지붕은 빨갛게 달아올라도 골목길은 파란색으로 확연히 온도가 낮습니다. 이렇다 보니 골목길에 아예 의자를 가져다 놓고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골목 바람 때문에 나 있는 거지. 창문이 작거나 아예 없는 쪽방촌 특성상 방안은 아예 찜통입니다. 구청에서 지난해부터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있는데 내부 구조상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공간이 이게 잘 안 되는데요. 한번 물어볼 텐데요. 이거 여쭤봐요. 나타나지 않으세요. 구청이 설치한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부담에 집주인이 가동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저녁 8시에 틀어주고 낮에는 아예 안 틀어주고 전기세 올라갈까 봐 찬물로 물고 한 두 번, 세 번 해요. 너무나 힘든 쪽방촌 여름나기에 서울시는 현재 1km가량 설치된 쿨링포그 구간을 올해 2배 더 늘리고 에어컨 역시 7대 더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 장마철 빗물이 하수구로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이 저지대인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듭니다. 그런데 200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저장 시설이 이 무용지물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러다 또 침수되면 얼마나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될까요? 홍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하루 사이 300mm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경남 거제시의 저지대 곳곳이 잠겼습니다. 되풀이되는 침수를 막으려 국비 등 200억 원을 들여 2만 5천 톤 규모의 빗물 저류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다 지어졌어야 할 빗물 저류 시설입니다. 앞에는 출입금지 표지가 세워져 있고 빗물에 침수될까 봐 임시로 포대를 쌓아둔 채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류 시설 기둥 곳곳이 부서졌고 벽면 여러 곳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균열은 거의 다 가 있는 상태였고 균열 상태가 좀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죠. 대한토목학회 진단 결과 설계부터 시공까지 문제가 발견돼 전체 보수나 재시공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설계업체, 건설사, 감리사까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시설 하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 소호 제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젠 침수 걱정 덜겠거니 했던 주민들은 올해도 장마 걱정입니다. 순식간에 물이 차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믿고 있었는데 부실 공사가 되면서 주민들은 더 큰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200억 원 헛돈만 쓰고 주민 불안은 하나도 덜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그제 고양시와 부천을 잇는 대곡 소사선이 개통된 이후 오늘이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이전엔 지옥철로 유명했던 김포 골드라인과 9호선 등 4개 노선이 김포공항역으로 모였는데 이제 김포공항역은 5개 노선이 겹치게 됐습니다. 이 노선이 늘어난 김포공항역, 오늘 출근길은 콩나무시루 그 자체였습니다. 김민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김포공항역,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9호선과 공항철도를 타려는 승객들이 환승게이트 안으로 쉴 새 없이 들어갑니다. 경기 고양과 부천을 오가는 대곡 소사선 승객까지 더해져 역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김포공항역에는 기존 9호선, 5호선,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가 지났는데 그제 개통한 서해선 대곡 소사선까지 추가됐습니다. 대곡 소사선이 개통되면서 김포공항역은 5개 노선이 지나는 5중 환승역이 됐습니다. 대곡 소사선은 김포공항역에서 가장 깊은 지하 5층을 이용합니다. 환승을 위해 지하 80m 아래를 오가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새 노선이 추가되며 김포공항역을 통과하는 다른 노선들의 혼잡도도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내 최대 혼잡도를 보이는 9호선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열차는 승객으로 꽉 찼고 9호선 주요 환승역인 당산역과 여의도역을 지나도 혼잡도는 그대로입니다. 타기도 버겁지만 내릴 때도 인파를 비집고 나가야 합니다. 서울시는 새 노선 개통으로 9호선 혼잡도가 197%에서 21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선양 탑승 정원이 922명인데 2,000명 이상이 탑승하는 셈입니다. 더 혼잡해졌고 평소에 9호선을 이용 많이 하는데 콩나물 전철이고요. 왜 앞서서 대책을 내놓지 못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미리 증량을 했더라면 이런 혼잡도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9호선 운행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시설물을 파손하고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하철 타면 가끔 이런 민폐 승객들 있죠. 교통당국이 강경 대응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지하철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쇼핑카트가 끼어 불꽃까지 튑니다. 한 승객이 마트에서 밀고 온 쇼핑카트를 지하철에 실으려다 앞바퀴가 낀 겁니다. 승객들이 나서 겨우 카트를 꺼냈지만 카트를 밀고 온 승객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15분 동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승객이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역무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밀치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만취 승객은 열차 출입문에 일부러 6번이나 발을 끼워 3분 동안 열차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기관사실에 들어가려다 다른 승객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이유가 되게 시간을 잘 지켜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이성을 잃으시는 분들이 운행을 방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한. 개인적인 장난이랄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혹시 큰 사고가 있으면은 이게 대형 참사가 되는 거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제재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년간 승객에 의해 벌어진 열차 운행 방해가 모두 10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하철 민폐 승객들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는 물론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아기를 낳고도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여성들이 종종 찾았던 곳이 베이비박스죠. 그런데 출생 미신고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불안해하는 전화가 베이비박스에 걸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긴 겁니다. 전민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언덕에 있는 계단을 오르면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는 베이비박스가 나옵니다. 최근 베이비박스에는 불안해하는 아기 엄마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베이비박스에 온 남자 아기. 눌러주세요. 잘생긴 얼굴이네. 3개월 넘게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 시설로 보내질 아기. 모두 5명의 아이가 보육사와 자원봉사자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10명 정도의 신생아들이 이곳에 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원룸을 간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아기가 있는 걸 보고 이제 집주인이 계약 위반이다 나가라. 그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저희한테 왔죠. 그런데 최근 베이비박스의 상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자 불안해진 부모들이 전화를 걸어오는 겁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보내는 것도 현행법상 명백한 아동 유기다 보니 경찰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지 두려운 겁니다. 출산 후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저희 베이비박스에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 조치를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겼고 신상에 문제가 없다면 유기가 아닌 보호 의뢰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베이비박스엔 1,400명이 넘는 아기들이 맡겨졌습니다. 대부분 절박한 상황에 놓인 미혼모들입니다. 베이비박스 모르기 전까지는 정말 너무 막연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그냥 극단적으로 같이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혼자 끙끙 앓다 병원조차 못 가고 집에서 낳아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자친구는 아기를 지우는 거를 원했고 저희 이제 부모님은 두 분 다 아프시고 아기 낳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병원에 가면 이제 알게 될까 봐. 지난 21일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이후 전국이 발칵 뒤집혔지만 정작 베이비박스엔 7명의 아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말 못할 사정의 부모들이 많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병원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산 기록을 꺼리는 미혼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며 더 위험한 음지로 숨어들까 우려합니다. 미혼모들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거 그대로 있고 이 법만 만들어 부르면 병원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아이들의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오죠.
베이비박스 측은 부모를 설득하며 육아 비용 지원을 약속하면 30% 정도는 아이를 되찾아간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버려지고 부모는 범죄자가 되는 걸 막는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지방병원에 전공의가 없어 쩔쩔맨다는 소식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면 지방의대 정원이 수도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엔 의사가 부족한 이유,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한 해 의대 입학 정원은 76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병원에서 지난해 전공의 과정 모집 인원은 입학 정원의 절반 수준인 36명에 불과합니다. 경상국립대병원을 포함해 경남 지역 의대 입학 정원은 169명. 이 지역 병원 전공의 과정 인원은 한 해 125명만 뽑다 보니 기회가 많은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러면 수도권으로 간 친구들은 사실은 지역으로 다시 오기는 어렵고. 전국 의대 정원 3,058명 중 수도권 외 지역이 2,023명으로 더 많지만 지방대 의학계열 졸업자 10명 중 4명가량이 수도권에 취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 좋은 수련 환경도 수도권 선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내지는 환경이 조금 더 열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지방 인구 탓도 제기됩니다. 여기서 수련을 하고 이제 지방에 나가봐야 봉지기도 안 돼, 개원이도 안 돼. 근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적은 사람한테 일은 더 몰려가지고 근무 강도는 더 높아져. 경북대병원은 최근 3년간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공의 과정에서부터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 병원에선 내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과목 전문의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5년쯤 지나면 정말 대학병원이 이런 응급한 환자들이나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환자들을 못 보게 생겨. 그럼 다 서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죽든지.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이 막걸리나 제로콜라 같은 제로 음료수에 들어가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식품업체들은 비상에 걸렸고 소비자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송정현 기자 보도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아는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탄산음료와 막걸리, 과자까지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을 사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로칼로리 음료 찾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자주 마시고 쉽게 볼 수 있는 이 음료에도 아스파탐이 소량 첨가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등급인 2비군으로 분류할 계획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식품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비군은 암을 일으킬 수 있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을 때 매기는 등급입니다. 소비자 불안을 막기 위해 막걸리 업체 등 식품 기업들은 위험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아스파탐 대신 대체 원료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제과업계 관계자는 성인이 60g 과자 한 봉지를 하루에 300개씩 먹어야 WHO 허용량에 도달하는 수준이라며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성인 한 명이 막걸리 33병을 마셔야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연세 있으신데 탄산음료 좋아하셔서 검증이 되면 어쨌든 어르신들한테는 더 안 좋게 다가올 것 같아서. 또 안 좋다고 하니까 그 성분이 들어간 거는 빼고 안 들어간 제로 음료라든지 그런 거를 찾아 먹으려고는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식품업계는 최근 열풍이 불었던 제로 제품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아는 기자 하자 경제산업부 김승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 보니까요. 이 아스파탐 들어간 제품들이 꽤 많던데 업체들은 괜찮다고 해요. 실제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건강한 사람이 조금 먹는 건 괜찮습니다. 이 아스파탐은요. 설탕과 열량이 같지만 단맛은 200배에 달하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이 설탕의 200분의 1 칼로리로 같은 단맛을 낼 수 있어서요. 이 저칼로리 식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식약처도 1일 허용량 이내로 먹는다면 안전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몸무게 1kg당 40mg, 그러니까 60kg 성인은요, 하루 2.4g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전문의들은 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당부합니다. 암의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임산부거나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식품 관련 연구는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누구에게나 완전히 괜찮다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50년이나 써왔다면서요. 갑자기 왜 문제제기가 나온 거예요? 네, 이 아스파탐은요, 사실 1970년대부터 인공 감미료로 널리 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이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생긴 건데요. 이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 물질을 크게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분류될 걸로 알려진 이 비구는요, 발암 가능 물질로 3번째입니다. 이 역학 연구나 동물 실험 결과상 증거가 충분하진 않지만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건데요. 같은 등급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전자파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술, 담배, 햄과 같은 가공육 등이 1급에 속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 미국 암협회나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 식품안전청 등에서는요, 이 아스파탐이 암 발생에 결정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WHO 공식 발표가 나온 뒤 국제사회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요, 이 아스파탐은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한데 앞서 보니까 음료에 주로 쓰이나 보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요, 제로 슈거를 내세운 일부 탄산음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분 표시를 보시면요, 이렇게 아스파탐이 첨가돼 있다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낵류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발효 과정에서 막걸리 맛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막걸리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큰 불안까지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안 먹고 싶다. 그러면 아스파탐을 빼거나 뭐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우선 제과업계 오리온과 크라운은요, 선제적으로 일부 제품에 들어간 아스파탐 원료를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막걸리 업계도 업계 차원에서 공동 대응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전국 막걸리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 장수 막걸리는 이 식약처 기준이 명확해지면 아스파탐 전면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이 펩시는 원액을 본사에서 받아 쓰고 있어서 본사와 향후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요, 일단 오는 14일 세계보건기구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공식 분류하면 업계 상황과 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세계보건기구 발표부터 봐야겠네요. 네, 아는 기자 김승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노총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대규모 집회로 도심과 산업 곳곳이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오늘 택배노조 파업으로 더운 날 냉동식품 배송 차질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4차선 도로를 2천여 명의 노조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노동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집회 참여자들이 광화문에서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민노총은 오늘부터 노조법 개정과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2주간 최대 5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나섭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세종대로, 토요일에는 을지로 입구에서 2만 명이 넘게 집결합니다. 13일과 15일에는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각종 산업 현장에서도 하루 이틀씩 돌아가며 파업에 나섭니다. 오늘은 택배노조 파업이었는데 시민들 사이에선 냉동식품 배송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택배도 많을 텐데 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음식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지연이 되면 상하면서 그거가 또 쓰레기가 돼버리면 13일부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 의료 서비스 지연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 북한산 정상입니다. 암벽, 바위마다 시커멓습니다. 러브버그로 불리는 털파리 떼가 북한산 정상까지 뒤덮었는데요. 강보인 기자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걸 벗으면 북한산 정상 바위 위로 검은 형체들이 보입니다. 러브버그 떼입니다. 바위 위는 물론 나무 난간, 비석할 것 없이 벌레떼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제가 태어나가지고 본 벌레 중에 제일 많아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등반 3시간 만에 도착한 배군데 바위마다 이렇게 죽은 러브버그들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바위 대부분이 러브버그 사체들로 덮여 있습니다. 취재진의 옷과 팔에도 벌레들이 달라붙습니다. 등산객들은 발을 내딛기조차 힘들다고 말합니다.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산에 올라오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벌레가 너무 달라들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해부터 수도권 서북부를 중심으로 출몰하던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일명 러브버그가 북한산 정상까지 뒤덮은 겁니다. 장마 이후 한꺼번에 부화한 개체들이 짝짓기를 위해 탁 트인 공간에 모여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짝짓기를 하려면은 군무, 그러니까 신혼비행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상 쪽에 한꺼번에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낙엽 등 유기물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익충인 만큼 국립공원공단은 화학적 방제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7월 초 이후 러브버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알제리계 소년의 사망으로 시작된 프랑스 시위가 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영상이 SNS로 퍼져나가면서 이 시위 확산의 연결고리 역시 SNS가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조은아 특파원입니다. 밤거리에서 시위대가 혼비백산 달려가고 경찰이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인구 80% 정도가 프랑스어를 쓰는 스위스 로잔에서 100명 정도의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프랑스 폭력 시위에 자극받은 젊은이들이 SNS로 시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대 알제리계 소년이 경찰 총격에 숨지는 영상이 SNS로 확산되자 주변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사회의 누적된 갈등과 불만이 표출된 겁니다. SNS를 통해 이곳 파리 도심 샹젤리제 거리에 시위대가 집결하려는 움직임도 생겼습니다. 시위대 공격을 우려한 명품 가게들은 보호막을 설치한 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매장이라든지 주얼리 매장 그런 것들은 유리창을 깨고 그런 물건들을 가져가는 시위를 이용해 과격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구입했죠. 주변에 있는 그 매장들이 파괴당하고 다 부수고.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를 여행하던 중국인 관광객 41명을 태운 버스가 시위대의 습격을 받으면서 대여섯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사관도 교민들과 여행객들에게 심야 시간 외출을 삼가는 등 신변 안전에 유의를 요청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중국 동북부에서는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도시 전체가 기관총을 맞은 듯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물난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야구공 크기 우박이 바닥에 요란하게 떨어집니다. 우박이 날아든 건물 유리창은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중국 헤이룽 장성에 우박이 쏟아진 시간은 단 6분이지만 건물 외벽과 창문은 마치 기관총을 맞은 듯 벌집이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우박을 피하지 못한 차량은 뒤편 유리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가축들은 쏟아지는 우박을 고스란히 맞아 봉변을 당했습니다. 중국 남부 내륙 후난성의 한 마을은 사흘 전 폭우가 쏟아져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불어난 물에 집 내부가 잠기자 물을 피해 안방 침대에 오른 돼지들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제 산시성에서는 3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천이 범람해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고 이재민 5천여 명, 우리 돈 2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길거리 춤 정도로 생각했던 브레이킹. 이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금메달이 걸린 정식 종목입니다. 우리 대표팀 간판 김헌우가 완벽한 동작으로 완승을 거둔 모습 함께 보시죠. 정윤철 기자입니다. 상대에게 악수를 건네며 배틀을 시작합니다. 강렬한 비트에 맞춰 현란한 스텝과 회전 동작을 선보입니다. 한국 브레이킹의 간판 김헌우는 묘기에 가까운 몸짓으로 심판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결승에서 중국 선수의 3대0 완승을 거둔 겁니다. 김헌우는 이번 우승으로 파리올림픽 예선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9월 막을 올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경기장과 숙소 등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시아 최고 춤꾼들이 출전한 아시안게임 전초전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한 겁니다. 한국의 위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저에게 정말 좋은 테스트가 되었던 것 같고. 김헌우는 브레이킹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이 되기 전부터 세계적 비보이로 군림했습니다. 최고 권위 대회인 레드불 BC1을 포함해 세계 5대 대회를 모두 휩쓰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비보이는 김헌우가 유일합니다. 당초 김헌우는 36살의 나이가 부담이 돼 국가대표 선수 대신 지도자를 고민하기도 했으나 비보이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김헌우 외에 김홍렬이 비보이 부문 동메달을, 전지혜가 비걸 부문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아시아 브레이킹 강국의 지위를 재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톡톡 찌는 더위에 숨막히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가 누그러질 텐데요. 대신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곳곳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특히 내일 낮에는 호남권에,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가장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에 150mm의 큰 비가 예보됐고요. 강원과 충북에는 12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5도 등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광주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 후반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막말 인플레이션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막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막가파 발언에 한숨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향해서 이런 말합니다.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마약 도취됐다, 불치병 걸렸다, 제정신을 잃었다, 뇌세포가 사라졌다. 며칠 사이 여야가 서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놓고 인플레이션이네 막가판에 남탓만 합니다. 안 그래도 날도 더운데 국민들 참을성 시험하는지 제발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폭염보다 더한 폭언 짜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